짜증은 나에게서 온다. 우리는 일상에서 인내라는 미덕을 스스로 포기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인내심을 발휘해야 하는 때에 짜증을 내며 자신을 괴롭힌다. 마트 계산대에서 내 앞에 선 노인이 허둥대며 시간을 빼앗을 때, 빨리 나가야 하는데 아이가 운동화 끈을 느릿느릿 묶을 때, 배고픈데 배우자가 점심 메뉴를 한참 고민할 때 등등.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쉽사리 짜증을 내고 그 이유를 타인에게서 찾곤 한다. 그러나 사실 짜증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서 비롯한다. 인정하자.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고 있다. 성마른 태도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매 순간을 만끽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지없이 실망과 불만족이 뒤따라온다. 이런 태도로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나무는 인내의 미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나무는 넉넉한 풍채를 만들기 위해 평생 인내심을 갖고 자신에게 매일 충분한 시간을 준다. 그리고 그런 인내 끝에는 값진 보상이 뒤따른다. 땅속 깊이 뿌리를 잘 내린 나무는 수천 년을 살아가지 않는가. 우리도 괜한 일에 서두르기보다 나무처럼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보내고 흘러가는 매 순간을 만끽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러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만 일상과 인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충분히 인내하며 인생을 살아보자. 설령 길을 잃는다 해도 그것마저 기꺼이 즐기는 그런 인생 말이다. 짧은 시간에 해치워야 하는 이런저런 일들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고 딱 한 가지 행동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 훌쩍 성장해 있을 것이다. 또 그러다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를 향해 있는 어떤 신호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이런 태도로 삶을 대할 때 우리는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고 행동을 절제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일도 섣불리 결정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며 언제나 신중하고 차분하게 행동할 수 있다. 하루하루에 대한 집중력, 삶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지며 주변 사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물론 누군가는 이런 삶의 태도를 실천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바쁜 일들에 떠밀려 사는 우리 삶에 인내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이다. 그러나 삶 속에서 인내하지 못한다면 스트레스, 신경증, 짜증, 초조함 등 온갖 불편한 감정과 타인과의 말다툼 같은 불필요한 상황을 감내해야 한다. 우리가 인내할 때 감수해야 할 것은 고작 몇 분의 시간이다.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 몇 분의 시간 때문에 이런 수많은 부작용을 감수하는 것이 과연 현명할까? 나무는 서두르지 않는다. 나무에게는 목적지가 없기 때문이다. 분주하게 뛰지 말고 나무처럼 여유를 가져보자. 나는 왜 짜증이 날까? 인내심을 키우려면 우선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인생에서 짜증을 유발하는 것들을 파악하려면 먼저 스스로에 대해 알아야 한다. 짜증이 유발되기 전에 어떤 전조 증상, 신경질, 고함,
흥분, 불안 등이 일어나는지 스스로 파악하면 괴로움은 한결 누그러진다. 자신의 상태나 약점을 스스로 알고 있다면 무엇을 고쳐야 할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인내심이 커지면 마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감정이 크게 요동치거나 분노 같은 강렬한 감정이 분출될 때 에너지 소모 역시 크기 때문이다. 분노 같은 강렬한 감정을 표출한 뒤 평정심을 찾으려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게다가 우리는 지나간 일들을 곱씹으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타인의 의견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감정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인내심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럼 더 큰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고 한층 더 나은 사람이 된 듯한 기분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무에게 배우기. 인내심을 갖고 나무처럼 올곧게 성장하려면 느림을 실천하기. 느릿느릿한 무언가를 떠올리면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크게 다가온다. 그러나 느림에는 많은 미덕이 숨어 있다. 무엇보다도 느리게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잠시 멈춰 사색의 시간을 갖거나 그게 심호흡하기만 해도 우리는 삶 속에서 느림을 실천할 수 있다. 느리게 산다는 것은 인내심을 갖고 속도를 놓치면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변에서 강요하는 속도가 아니라 나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어차피 스톱워치로 모든 행동의 시간을 재며 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나의 속도와 옆 사람의 속도는 같을 수 없으며 인생에 정해져 있는 적당한 속도 역시 없다. 깊이 뿌리 내리기. 발밑에 뿌리가 돋아 길게 뻗어나가다 땅속 깊이 뿌리 내리는 상상을 해보자. 그러면 뿌리에서부터 위로 올라온 에너지가 우리 몸 전체에 퍼지고 우리 마음에까지 전달될 것이다. 이렇게 단단한 뿌리가 우리를 지탱해 준다면 일상을 살아가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마음의 동요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나무는 드러나지 않는 뿌리부터 천천히 성장한다. 뿌리를 단단히 내린 후에야 비로소 힘차게 하늘 위로 뻗기 시작한다. 난생 처음 맞닥뜨리는 바람에도 끄떡없이 서 있으려면 나무는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나무는 느리더라도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무에서 가지와 잎이 달린 부분,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의 크기는 뿌리 부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의 크기에 비례한다. 잎과 가지를 펼치기 전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을 키운다면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굳세고 단단한 나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나무는 자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매 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 누군가 가지를 아무리 잡아당겨도 나무는 저만의 속도로 뻗어나가며 성장한다. 그러니 우리도 자신에게 성장할 시간을 줘야 한다. 우리도 나무처럼 먼저 뿌리를 단단하게 내려보자.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며
결실의 기쁨을 느껴보자. 나무는 자신이 충분한 힘을 가질 때까지 자연스러운 속도로 성장한다. 우리도 나무의 속도를 따라가 보자. 앞으로 나아가되 맹목적으로 달려가지 말고 속도를 조금 늦춰 보자. 하늘을 향해 뻗어가는 나무처럼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 작은 실천들이 반복되고 쌓이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바라는 그곳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왜 짧은 시간에 해낸 일에는 놀라워하면서 긴 시간을 거쳐 이뤄낸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까? 현재를 만끽하면 내면의 평안함이 찾아오고 비로소 인내의 미덕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그 다음에는 기막힌 우연, 예기치 않은 만남, 좋은 징조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고 좋은 기회 또한 저절로 찾아올 것이다. 인내란 급작스레 일어나는 일들을 멀리하고 단번에 무언가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바로 모든 것을 멈추고 기다림, 지루함, 침묵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자.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이렇게 잠시 멈춰 있는 순간은 꼭 필요하다. 위대한 고독의 몸짓이라 할 수 있는 인내의 가치를 주변 사람들과 아이들에게도 전달해보자. 일상에 인내를 한 줌 보태면 세상은 더 평온해지고 마음에는 위로와 행복이 찾아온다. 나만의 방식으로 내 주변에 생기와 활기가 넘치게 하자. 인내는 아름다움의 다른 이름이다. 화란 무엇인가? 화는 다음의 5가지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화는 파괴적인 감정이다. 화의 첫 피해자는 다름 아닌 자신이다. 화에 따른 행동은 비합리적이다. 감정은 선택할 수 있고 삶 속에서 화의 총량을 줄일 수 있다. 삶 속에서 화를 줄이면 더 행복하고 효과적으로 살 수 있다. 위 가정들이 사실이라고 억지로 믿을 필요는 없다. 단지 하나하나 실험해보자는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자세만 있으면 된다. 위 가정들 중 하나라도 인정하고 일상에서 이를 바탕으로 행동한다면 이 책은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이제 이 가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첫째, 현실에서 화가 파괴적인 감정이라는 점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 복수함으로써 화를 풀 수 있다는 생각은 세대를 불문하고 파괴의 연료로 작용했다. 미국의 하필드 가문과 맥코이 가문 사이의 싸움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매일 계속됐다. 아일랜드의 종교 분쟁, 중동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인도의 힌두교와 회교도 간의 분쟁도 있다. 일상에서도 개인과 개인 사이에 화가 분출되는 현장을 끊임없이 목격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어리석다 못해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한다. 주차자리 문제로 다투다 살해되기도 한다. 순간적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둘째, 화는 몸과 정신의 건강을 해친다. 최근에 수많은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화가 강한 적개심으로 이어지면 심장관상동맥 질환을 가져올 수 있고 이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예후도 나빠진다. 고혈압 같은 심장병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이 의사에게 가면 약을 처방해 준다. 약은 화가 지닌 문제를 덮어버리는 효과가 있어서 근본적인 대처를 어렵게 한다. 약을 처방받더라도 화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화를 분출하게 되면 비이성적이고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그 악영향을 축소하는 절제된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인 중에 친구로 지내던 변호사와 결혼한 여자가 있었다. 그러나 변호사 친구는 좋은 남편이 되지 못했다. 실제로는 정말 비열한 사람이어서 오래지 않아 그녀는 이혼을 결심했다. 남편이 집에 없는 틈을 타 그의 벤츠를 차고에서 꺼내 자기 차로 앞뒤 좌우 모든 방향에서 박아버렸다. 결과적으로 두 차 모두 박살났다. 이후 재산 분할을 하면서 그녀는 벤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 여기서 가장 큰 아이러니는 그녀는 어마어마한 분노를 표출한 이후에 오히려 그전보다 화가 더 커졌다는 점이다. 화에 대한 기존의 접근법. 일반적으로 화를 다루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억누른다. 아니면 시쳇말로 뭐래 하며 무시한다. 배우자나 직장 상사가 화나게 하면 쓴 웃음으로 참아야 된다고 배웠다. 철저히 내면화가 이루어져 심지어 화가 나는지조차 모를 수 있다. 화를 엉뚱한 곳에 푼다. 직장 상사가 화나게 하면 이를 배우자나 아이들, 애완동물에게 분출하는 식이다. 이른바 화 관리법이다. 각각의 상황에 맞춘 테크닉이다. 여기에는 때로 심리요법도 포함된다. 첫 번째 선택은 말 그대로 참는 것이다. 주로 상대방이 중요한 관계의 사람일 경우 적용된다. 직장 상사나 배우자 또는 자신이 이익을 위해 사이좋게 지낼 필요가 있는 누군가를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화를 내면서 억누르다 보면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뇌경색이나 심장마비 같은 생리적 영향을 주는데 화도 심리적 에너지가 있어야 참아낼 수 있다. 화를 내부에 안고 돌아다니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창조력은 사라지고 피곤해진다. 두 번째 선택에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를 하면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한다. 그리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해 화를 내며 반격하기 마련이다. 관계는 악화되고 새로운 화의 원천이 된다. 한때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베개를 두드려 패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화를 푸는 심리요법이 유행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야 김아무개 난 내가 싫어. 야 김아무개 이 개 XX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베개에 주먹질을 한다. 또 스펀지 방망이로 서로 난타전을 벌인다. 지칠 때까지 계속한다. 순간적으로 만족감을 얻지만 이는 격렬한 운동을 마친 후 느끼는 만족감과 다를 게 없다. 잠시 기분이 좋아지지만 30분이 지나면 다시 예전의 화난 상태로 돌아간다고 심리요법 참가자들은 말한다. 이런 방법은 화를 다루는 방법을 본질적으로 바꾸지 못한다. 일시적인 기분 전환 효과만 얻을 수 있다. 틱나타는 화에서 더욱 예리한 비판을 가한다. 일시적 분풀이는 화를 줄이지도 못할 뿐더러 나중에 화를 더 폭력적으로 쏟아내게 만드는 리허설 역할을 한다. 세 번째 방법 심리요법의 문제는 무엇보다 자신에게 결점이 있다고 여겨야 한다는 점이다. 스스로를 나쁜이나 상처받은과 같은 수식어로 꾸미게 한다. 자아성찰은 값진 경험이어야 하는데 이 방법은 오히려 자책하게 한다. 스스로 괜찮지 않다고 말해야 한다. 게다가 치료를 위해 많은 비용과 세월이 걸린다. 한편 페마초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문제가 있어요.
당신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괜찮아요. 우리 모두 결점이 있는 존재들이다. 문제와 어려움에 시달린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원적 문제를 치료할 수는 없지만 인식으로 고통을 줄일 수 있다. 화를 느끼지 않고 그리고 화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이 책을 통해 화나는 경우를 줄이고 화를 연민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란다. 어려운 목표지만 이룰 수 있다. 나는 왜 화가 났을까? 사건이 중요하든 사소하든 화의 원인은 같다. 감정적 동요가 깔려 있다. 충족되기를 바라지만 충족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에서 요구는 왜와 같다. 나는 화가 났어. 왜냐면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으로 유명한 스님에게 승려 2명이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 어느 날 2 제자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 한 명은 스승님도 때때로 화를 낸다고 했고 다른 제자는 스승님은 절대 화를 낸 적이 없다고 했다. 논쟁은 계속됐고 결국 스승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스승은 서해에 몰두해 있었다. 2 제자는 스승이 고개를 들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첫 번째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는 스승님도 가끔 화를 내신다고 했고 저 친구는 스승님이 화를 절대 안 내신다고 했습니다. 스승님은 화를 내십니까? 둘 다 맞다. 스승은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고개를 숙여 서예에 집중했다. 제자들은 물러나서 이제 스승의 대답에 대해 논쟁했다. 스승의 답으로도 논쟁이 해결되지 않자 2 제자는 흥분하기 시작했다. 감정이 격양된 제자들은 스승에게 다시 몰려갔다. 이번에는 2 번째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어찌하여 저희 질문에 답을 주지 않으십니까? 너희 각자가 원하는 답을 이미 주지 않았느냐? 스승이 말하자 첫 번째 제자가 말했다. 저희는 누가 옳은지를 알고 싶습니다. 누가 옳은지를 알면 옷이 나오느냐, 밥이 나오느냐? 스승이 말했다. 2 제자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대답했다. 나오지 않습니다, 스승님. 너희들은 왜 애써서 고통받으려 하느냐? 스승이 반문했다. 이후 2 제자는 평정심을 가질 수 있었다. 요구가 화를 부른다. 화내는 이유는 단순하다. 요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 어떤 것은 지속적이다. 예를 들면 타인이 자신에게 상처 주지 않기를 바란다. 또 어떤 것들은 특별한 상황에서 생겨난다. 생일 선물을 바란다거나 일할 때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것과 같은 요구다. 배우자나 직장 동료처럼 특정 관계에는 그에 맞는 요구가 있다. 요구는 구체적일 수도 있고 추상적일 수도 있다. 일터에서 급여 수령을 원하는 요구는 구체적이지만 다른 이에게 존경이나 사랑받고 싶다는 요구는 추상적이다. 어쨌든 이런 요구들 중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삶 속에서 화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위의 이야기에서 누가 옳은지를 알고 싶은 2 제자의 요구도 중요하지 않다.